서울의 겨울은 유독 차갑습니다. 특히 새벽 4시의 종로 거리는 더욱 그렇죠.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흩어지고 간간히 지나가는 청소차의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추운 겨울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에게 베푼 어느 아가씨의 선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도 안 걸리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희망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죠. 박봉만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가진 것은 낡은 보온병과 구겨진 건설 현장 출입증뿐이었죠. 얼어붙은 거리 위에서 박봉만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종로의 한 편의점 앞이었죠. 어제 폐지를 줍다가 다친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문을 열고 나와 봉만을 쫓아내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신다니까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만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항변할 기력도 이유도 없었죠. 72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그의 삶은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출입증을 만지작거리며 봉만은 쓸쓸히 거리를 걸었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보온병 속 물도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죠. 봉만은 근처 지하도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서로 이름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봉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마저도 잊혀진 지 오래였죠. 사회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그는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하도 계단에 앉아 봉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인 채로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의 기억이었죠. 하지만 봉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봤자 현재가 나아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새벽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봉만의 손끝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갑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는 손을 비비며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봉만은 다시 그 편의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쫓겨나기 전에 빨리 지나가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야근을 마친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죠. 정다운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봉만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다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봉만은 놀란 눈으로 다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그것도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다운은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따뜻한 커피와 핫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진심이 담겨 있었죠. 봉만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쉰 목소리가 겨우 나왔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운이 물었습니다. 봉만은 잠시 망설였죠. 자신의 이름을 말해본 지가 얼마나 됐던가. 박봉만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박복만 어르신. 다온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복만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온은 핫팩을 복만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다니세요. 몸이 재산이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겨울밤을 밝히는 작은 촛불 같았죠. 복만은 멍하니 다온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는 여전히 따뜻했고 가슴 한구석도 이상하게 따뜻해졌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지하도에서 잠을 청하며 복만은 다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박복만, 그래, 나는 박복만이었다. 잊고 있던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만은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죠.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른 것 같았습니다. 다온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를 조금이나마 살아있게 만들었죠. 그때 경찰차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젯밤에 젊은 여성한테 접근했다면서요? 경찰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복만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커피를 받았을 뿐인데, 하지만 그의 외모와 처지가 이미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복만이 해명하려 했지만 경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서까지 가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어요. 차갑게 말하며 복만을 경찰차로 데려가려 했죠. 바로 그때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온이었죠. 잠깐만요. 그분 아니에요. 다온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어제 먼저 커피를 드렸어요. 이분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온과 복만을 번갈아 봤죠. 상황이 정리되자 다온은 복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신고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고 저랑 같이 가세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복만은 영문도 모른 채 다온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혜방이라는 작은 공동 부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라면 끓는 냄새가 났죠. 안쪽에선 한 할머니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분 모시고 왔어요. 다온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복만을 바라봤죠. 하지만 라면, 김이 얼굴을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만도 할머니를 보려 했지만 역시 김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그저 어렴풋이 익숙한 느낌만 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어서 앉으세요. 라면이 다 익었네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도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죠. 복만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공간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라면을 먹으며 복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이 조금씩 거치면서 할머니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순간 복만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할머니도 복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복만? 복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복희, 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김복희, 너였구나. 다온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파도가 느껴졌죠. 복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복만이 맞구나.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죠. 순간 복만의 머릿속에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이었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18살의 복만은 같은 나이의 복희와 마을 뒷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복만은 용기를 내어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죠. 복희야, 나는 너를. 복만이 말을 꺼냈지만 복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첫사랑의 설렘이 눈꽃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너무나 가난했고 각자 돈을 벌러 도시로 떠나야 했죠. 이별의 순간 복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자. 꼭 다시 만나자.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만은 지혜방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복희는 아무 말 없이 복만에게 작은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죠.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고 식재료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힘들었지만 복만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됐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복만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희는 복만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50년 전 그 소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죠. 비록 세월에 많이 변했지만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온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죠. 그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셋이 함께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복희가 먼저 입을 열었죠. 복만아, 우리가 헤어진 후로 어떻게 살았니?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복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지.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가족은 못 만들었어. 너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죠. 나도 비슷해. 식당에서 일하다가 작은 가게도 해보고, 혼자 살았어. 복희의 대답도 단순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단한 삶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으니까요. 다시 만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방은 복만에게 집이 되어갔습니다. 따뜻한 밥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복희와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복만이 어느 날 다온에게 말했습니다. 다온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사는 거죠.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복희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복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복희가 다온을 불렀습니다. 다온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진지한 목소리였죠. 다온은 복희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 인연은 절대 우연이 아니야. 복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건 50년 전 그날 덕분이야. 복만이를 만났던 그날 12월 24일. 그날이 내 인생의 비밀번호야. 다온은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죠. 할머니, 무슨 말씀을? 다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내 방에 있는 금고를 열어봐. 비밀번호는 알지? 124. 복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온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로부터 며칠 후 복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복만은 복희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이 먹먹했죠. 잘 가, 복희야. 다시 만나줘서 고마웠어. 복만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50년 만의 재회는 짧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적어도 혼자가 아닌 채로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지혜방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모여 복희를 추모했죠. 복만은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슬픔을 일로 달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다오는 복희가 남긴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금고를 열어볼 때가 아닌 것 같았죠. 복만이 조금 더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면 복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어딘가에 복희가 있을 것 같았죠.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복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오는 이제 금고를 열어볼 때가 됐다고 판단했죠. 복만과 함께 복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금고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다온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죠. 1224. 12월 24일 복희가 말했던 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온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죠.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요. 복만 씨, 그리고 다온 씨에게 남깁니다. 이 공간은 이제 당신들의 것입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느낀 날이에요. 1224, 잊지 못할 그날이죠. 다온이 서류를 확인하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60억 원 규모의 건물을 공유 부엌으로 전환하는 계약서와 복희에 잡힐 유언장이었죠. 세상에, 다온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만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복희가 이런 큰 유산을 남겼다니. 유언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밥보다 따뜻한 말로 삽니다. 이 공간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말을 나누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복만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희가 왜 그토록 검소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모든 것을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복희야, 복만이 흐느꼈습니다. 너는 끝까지 천사였구나.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준 천사. 다온도 울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공간, 희망을 나누는 장소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복희는 평생 돈을 모으고 투자해서 이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방 나눔센터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됐죠. 복만은 대표 고문으로, 다오는 청년 사회적 기업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단순히 밥을 나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공간이 됐죠. 복희가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복만은 매일 아침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이제는 깔끔한 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가가 말을 걸었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복만은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다온에게서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센터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만이 직접 쓴 글이었죠. 1224. 그날은 내 첫사랑이 시작된 날이었고 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날이기도 해. 다온은 복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쓸쓸한 노인은 이제 없었죠.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든든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만은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복희야, 잘 지내고 있지? 내가 남긴 선물 덕분에 많은 사람이 웃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복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복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첫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남긴 씨앗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야. 복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해. 그것을 깨닫게 해준 복희, 그리고 다온이에게 감사해. 센터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위로를 나누고 있었죠. 복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따뜻한 세상이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